지금 보시는 사진은 남미 파라과이의 북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산 페드로라는 지역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황토밭 한가운데 마치 요새처럼 지어진 대저택이 하나 보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엘팔라시오, 즉 궁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궁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마약 카르텔의 보스일까요? 아니면 남미의 대지주? 놀랍게도 이 집의 주인은 한국인입니다. 올해 나이 68의 박영수 씨.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다음입니다. 이 저택에는 박영수 씨를 제외하고는 성인 남자가 단 한 명도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박영수 씨와 23살, 25살의 젊은 남미 여성들, 그리고 수십 명의 아이들 뿐입니다.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한국 노인 하나가 마을 여자들을 전부 거느리고 산다더라. 밤마다 왕처럼 대접받는다더라.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던 60대 남성이 어쩌다 지구 반대편 오지 마을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쳐졌던 한 남자가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아주 충격적이고 은밀한 거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계바늘을 정확히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박영수 씨는 서울 은평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공작 기계를 다루던 기술자였지만 60이 넘은 글을 써주는 공장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번듯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평생 기름밥 먹어가며 유학까지 보내 대기업에 취직시킨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성공이 아버지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레위가 박영수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 생각에 박영수 씨는 들떠서 시장을 봐왔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들어설 때부터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코앞에서 손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에서 무슨 냄새 안 나요? 곰팡이 냄새인가? 아, 머리 아파. 박영수 씨는 멋쩍게 웃으며 창문을 열었지만 며느리는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론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 평수를 좀 늘려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사시는 이 집 보증금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어차피 혼자시니까 경기도 쪽이 시설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실게요. 요양병원. 박영수 씨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은 아직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고 밥도 직접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눈에는 그저 처리해야 할 짐짝으로 보였던 겁니다. 더 비참한 건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함보다는 빨리 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하는 조바심이 보였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한테 짐이냐? 박영수 씨의 물음에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날 밤 박영수 씨는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남미의 이민 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땅, 파라과이. 그곳에서는 척박한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 땀 흘린 만큼 대접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술김에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늙은 개처럼 취급받다 죽느니 차라리 낯선 땅에서 객사하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방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들이 아닌 환전소로 가져갔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는 달랑 가방 하나만 메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도피처로 선택한 파라과이는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 가까웠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박영수 씨는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착금의 대부분을 날리고 여권까지 잃어버린 채 오지마을 산 페드로 외곽에 버려진 겁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가 막혔습니다. 마을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남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지역은 오랜 내전과 마약 분쟁, 그리고 경제난 때문에 남자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거나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건 힘없는 노인들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뿐이었죠. 박영수 씨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마을 어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마을 여자들이 웅성거리며 오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양수기가 고장 났는데 마을에는 그걸 고칠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안 남은 늙은 남자들은 그늘에서 술이나 마시며 마냥아 지금 내일 하지 뭐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박영수 씨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한국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저걸 보고만 있어? 비켜봐요. 그는 무작정 펌프 앞으로 다다랐습니다. 말은 안 통했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30년 동안 청계천에서 온갖 기계를 만져온 그에게 낡은 양수기 하나쯤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녹슨 부품을 뜯어내고 돌멩이로 두드려 유격을 맞추고 끊어진 전선을 이빨로 까서 연결했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30분 뒤 크르릉 쾅 엔진 소리와 함께 펌프에서 시원한 지하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여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물을 받으러 뛰어왔고 촌장인 50대 여인 이사벨이 박영수 씨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구세주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 사건하로 박영수 씨의 신분은 노숙자에서 귀빈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빈집을 내주고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박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늙었다고 무시당했는데 여기서는 내 기술이 마법 취급을 받는구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회있음의 감각이었습니다. 마을에 정착한 박영수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천성이 부지런한 한국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마을에 버려진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짐 속에 섞여있던 고추씨와 깻잎씨를 심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온도를 조절하는 그의 농법은 원시적인 농사만 짓던 현지인들에게는 혁명이었습니다. 작물은 무섭게 자라났습니다. 때마침 남미 전역의 K-팝과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한국 식자재의 인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수확한 농작물은 인근 도시 식당들에 비싼 값에 팔려 나갔습니다. 돈이 모이자 그는 트랙터를 사고 집을 고쳤습니다. 마을 경제가 박영수 씨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박영수 씨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자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LFA, 즉 대장님이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밤이 너무 길고 외롭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촌장 이사벨이 박영수 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고 어딘가 비장해 보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스터 박, 우리 마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젊은 남자가 없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어진 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대를 이어줄 씨앗이 필요합니다. 박영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68. 한국 같으면 경무석에 앉을 나이였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하지만 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강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먹여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마을의 여자들은 게으른 건달들보다 당신을 원합니다. 그날 이후 박영수 씨의 집 앞에는 묘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밤마다 순번을 정해 그의 집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23살의 마리아, 25살의 루시아. 그녀들은 박영수 씨를 단순히 남자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강한 남성이자 보호자로 선택한 것이죠. 박영수 씨는 처음엔 윤리적인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건 너무 짐승 같은 삶이 아닌가? 하지만 밤마다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그녀들을 보며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봉사라면 봉사다. 내가 이 마을을 살리는 거다. 그렇게 지구 반대편 오제 마을에서 68세 한국 남성의 기막힌 이중생활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박영수 씨가 파라과이에서 자리를 잡게 된 과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박영수 씨의 이 무모한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어서 펼쳐질 후반부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야기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8살의 한국 남성 박영수 씨가
지구 반대편 오지 마을에서 32명의 젊은 여성들과 가족을 꾸리기로 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이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이라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에이, 그래도 그 나이에 그게 가능하겠어 하고 의심하실 겁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에게는 한국인의 매운맛, 뚝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수 씨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서울의 반지하 방에서 혼자 소주병을 까던 쓸쓸한 저녁은 이제 없습니다. 매일 저녁 마을 회관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 여성들은 순번을 정해서 박영수 씨의 식사를 챙깁니다. 어떤 날은 남미 전통 요리인 아사도, 즉 숯불 고기 구이가 나오고 어떤 날은 박영수 씨가 가르쳐준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닙니다. 20살, 30살의 젊은 아내들이 박영수 씨의 어깨를 주물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녀들에게 박영수 씨는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마을을 일으켜 세운 왕이자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냄새나는 노인네 취급을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내 땀 냄새조차도 남자답다고 좋아하다가 내가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대접받아본 건 난생 처음이다.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농사를 짓고 밤에는 마을의 대를 잇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영수 씨는 보약을 다려 먹어가며 버텼습니다. 이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으니까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여인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한국 가장 특유의 그 무거운 책임감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산페드로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종막강산 같았던 마을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유치원처럼 변했습니다. 올해에만 무려 20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박영수 씨의 핏줄입니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자마자 박영수 씨를 파파, 즉 아빠라고 부르며 줄줄 따라다닙니다. 박영수 씨가 트랙터를 몰고 밭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그 뒤를 오리떼처럼 따라가며 손을 흔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넓은 붉은 땅 위에서 백발이 송송한 할아버지가 수십 명의 아이들을 거느리고 서 있는 모습을요. 이건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장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다 큰 자식들은 돈 내놓으라며 아버지를 진짜 취급했는데 이 어린 것들은 아빠가 최고라며 품에 안겨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이 아이들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그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늘도 그의 정성에 감동했을까요? 사업도 개발이 터졌습니다. 박영수 씨가 시작한 한국식 특수채소 농장은 나로 번창했습니다. 깻잎, 고추, 상추, 애호박. 남미 사람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현지 교민들과 한식당을 중심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어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긁어모아지듯 들어왔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마을의 낡은 집들을 허물고 현대식 벽돌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에 자신과 대가족이 함께 살 3층짜리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 궁전입니다. 수영장을 만들고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끌어오고 인터넷까지 연결했습니다. 오지 마을이었던 산페드로는 이제 인근에서 가장 부유하고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박영수 씨는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박영수 씨 앞에서는 굽신거립니다. 그가 마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실세 중의 실세니까요. 그는 이제 한국의 독거노인 박영수가 아니라 파라과이의 붉은 황제 돈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죠. 이 기막힌 사연이 영원히 오지 마을에만 묻혀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미를 여행하던 한 한국인 유튜버가 우연히 이 마을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하죠. 한국말을 쓰는 수십 명의 혼혈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거느린 한국인 할아버지. 유튜버는 이 충격적인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파라과이 전설의 한국인 32명의 아내를 둔 68세 가장을 만나다. 이 영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 200만을 찍었죠. 댓글창도 폭발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다. 남자의 로망이다.
능력되면 저렇게 사는 거지. 나는 천서부터. 그래도 윤리적으로 좀 그렇지 않냐는 논쟁까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 영상을 보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박영수 씨의 전세금을 빼앗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서울의 좁은 아파트에서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살던 아들 부부는 유튜브 썸네일에 뜬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성이겠거니 닮은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최고급 트랙터, 그리고 배경에 찍힌 금고 속에 쌓인 달러 뭉치를 보는 순간 그들은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 따위 다 얼마야? 저 집은 또 얼마고? 아버지 재산이 못해도 100억은 넘겠는데? 며느리의 눈초리도 매서워졌습니다. 여보, 뭐해? 당장 아버님한테 연락 안 하고 우리가 장난이잖아. 저 재산 다 우리 거 아니야? 그들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버지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치라는 것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본능만 남았을 뿐이죠. 파라과이의 평화로운 오후. 박영수 씨는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가 태어난 막내딸을 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있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아들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세상에,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질세라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세요. 가신다는 말도 없이 홀라당 떠나버리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실종 신고하고 경찰서 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종 신고는커녕 아버지가 사라진 곳에 안도하며 살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박영수 씨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최고급 시가를 한 대 피워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냈느냐? 아들은 아버지의 여유로운 모습에 더 안달이 났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저택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거기가 파라과이라면서요? 저희가 지금 당장 그리로 갈게요. 아버님 혼자서 그 먼 타국에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이제라도 저희가 모실게요. 며느리가 울먹이는 척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신다고? 나를? 요양원이 아니고? 아들 부부는 뜨끔했지만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버님도. 지난 일은 다 잊으세요. 핏줄이 좋다는 게 뭡니까?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잖아요. 저희가 가서 아버님 사업도 도와드리고 손주들도 보여드릴게요. 가족? 박영수 씨는 그 단어를 듣자 옆에 앉아있던 23살의 셋째 아내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이리 와서 인사해라. 화면에 젊고 아름다운 남미 여성이 등장하자 아들 부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젖을 먹고 있는 아기가 안겨 있었죠. 아들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 아버지. 이 여자는 누구? 아니, 그 애기는 뭡니까? 설마? 가정부예요? 박영수 씨는 정색을 하며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정부라니. 말 조심해라. 네 새어머니 되실 분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막내 아들이자 네 동생이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결정타가 이어졌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여기서 아주 행복하다. 나를 왕처럼 받들어주는 아내들이 30명이 넘고 내 핏줄을 이어받은 자식들이 20명이 넘는다. 내 재산?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다 물려줄 거다. 아들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노망 드셨어요? 그 재산이 다 얼만데 그걸 생판남인 외국인들한테 줘요? 우린 자식 아니에요? 박영수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식? 너희라 그랬지 않느냐? 너희도 좀 살자고. 내 돈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은 나를 구례장 지내려던 게 너희들 아니냐? 나는 그때 죽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여기가 내 진짜 집이고 이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내 유산 한 푼이라도 탐냈다가는 국제 변호사 써서 망신당하게 해줄 테니까. 박영수 씨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식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의무감과 희생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자신과 작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영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붉게 물든 파라과의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아내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박영수 씨는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지만 틀렸다. 인생은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았을 때, 그때가 진짜 시작이다. 비록 몸은 늙고 주름졌을지언정 내 열정이 살아있고 내 땀을 반겨주는 땅이 있다면 남자는 언제든 다시 청춘이다. 박영수 씨는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그 묵직하고 따뜻한 체온, 그것이 바로 박영수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정답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진 것 없이 쫓겨나듯 떠난 이민길에서 맨손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한 68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 물론 현실적으로는 믿기 힘든 부분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할 때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를 찍은 그의 용기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이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좁다면 눈을 들어 세계를 보십시오. 박영수 씨를 받아준 저 붉은 땅 파라과이처럼 지구 어딘가에는 반드시 당신의 연륜과 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회의 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잃어버린 야성을 되찾는 꿈을 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라과이의 붉은 황제 박영수 씨가 앞으로도 그곳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길 빌어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랍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